경기도에 위치한 한 소도시. 상대방과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건 일인 김미경 씨. 이제 제가 8년 동안 살면서 진짜 월세 200만 원을 면하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평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살겠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12년 전 20살의 의뢰인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행복할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은 상대방에 의해 무참히 깨져버렸던 것이다. 야 새끼들 맞아! 나가! 나가란 상대방은 말이야! 결혼 초기부터 의처 증세를 보였고 술을 마시는 날이면 어김없이 의뢰인과 아이들에게 폭행을 일삼았던 것이다. 결국 참다 못한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고 상대방과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 의뢰인은 아이들을 키울 능력조차 없던 상대방을 대신해 모든 양육을 맡게 되었고 얼마 전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그러나 넉넉지 못한 형편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일부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다달이 또 2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양육 위자료도 진짜 한 푼 못 받고 진짜 받을 돈도 없지만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혼을 했는데 20만 원씩이라도 다달이 준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준다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책임만 회피를 하고 진짜 그런 사람은 아빠도 아니고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상대방은 아이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지불할 것에 대한 약속까지 했다. 상대방은 이혼 후 4년 동안의 양육비 일체와 향후 20세까지의 양육비 일체를 지급하라는 사건자인 김미경 씨. 한편 이혼 당시 충격에서 벗어나 단란한 가정을 꾸린 상대방에게는 의뢰인의 이러한 요구가 황당하기만 한데 지금 돈을 요구하는 거죠. 애들 이제 주게 되면 2천만 원 내놔라. 그러면 애들 돌려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돈이 어디 나올 데가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애들을 미끼로다가 계속 이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뭐라고요? 회사에 출근 안 했다고요? 4년 전 의뢰인은 남자 문제로 인해 아이들을 버려둔 채 가출을 했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상대방은 그 충격으로 자살까지 기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마저 포기하겠다고 했고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들의 양육비를 빌미로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는 게 참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돈을 달라 그러고 자꾸 그러면 돈을 주면 누구한테 어떻게 썼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주면 어떡하냐. 키울 자신이 없으면 애들을 나한테 돌려주면 내가 다 정확하게 키울 테니까 나는 양육비는 절대 못 준다고. 이혼 당시 의뢰인과 양육비는 주지 않기로 협의했다. 의뢰인은 이제 와서 아이들을 앞세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의뢰인의 양육비 청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양육권을 돌려달라는 사건 상대방 최성국 씨. TV 생활법정 오늘의 재판 협의 이혼 후 양육비 청구 사건. 생활 주변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 본 법정의 판결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기초로 한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실제 재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04 TV생활법정 제86회 협의 이혼 후 양육비 청구 사건 법정을 개정합니다. 오늘 법정의 진행은 우리 헌법과 소송법이 공개 재판을 명하고 있지만 가사 사건의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사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원을 가린 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묻겠는데요. 언제 이혼하셨죠? 2000년도 6월 네. 20일이요. 그 이혼하고 지금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제 양육비 청구를 뒤늦게 하시는 이유는 뭐죠? 애들도 커가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혼할 당시에 제가 애들 클 때까지 나타나지도 말고 돈 여유되면 달라고 했었거든요.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약속도 안 지키고 애들 학교에도 찾아가고 선생님까지 만나고요. 이혼할 당시에 돈을 준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주는 상태였고 애들도 커가는데 아빠라고만 내세우고요. 아빠면 아빠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저희 의뢰인은 2000년 6월 20일이었죠.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협의 이혼이었는데요. 이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그리고 의처증, 폭력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자료를 받으셨나요? 이혼할 때? 못 받았어요. 받을 돈도 없고요. 네, 그리고 대신 어떤 조건을 내셨나요? 애들 클 때까지 나타나지 말고요. 네. 여유 되면 돈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의뢰인 측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방 당시에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포기할 테니 이혼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도 이혼만 해주면 된다고. 네, 그래서 그냥 이혼 도장만 찍게 된 거예요. 이혼만 해주면 모든 걸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제가 포기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예, 상대방이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그 당시에 병원에 있었는데 의뢰인과 이혼하기 직전에 상대방이 자살을 기도를 했었죠. 왜 그랬었죠? 예, 창피해서 그랬죠. 예, 직장 생활하면서 바람 나가지고 저런 식으로다가 집을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랬죠. 상대방은 그 당시 후유증으로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향 감각을 잃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혼의 사유가, 이혼의 이유가 의뢰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혼 직전 의뢰인의 행방을 알기 위해 처가를 찾아갔지만 온갖 욕설과 모욕을 받으며 문전박대까지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과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후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해오는 현실을 비관해서 농약을 마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뭐 그래 병원에서 죽는다 그래도 연락도 없고 아무리 했으면 애들 아빠인데 약 먹고 죽는다고 갔는데 그런 연락도 없고 그런 상태였었어요. 제발 이혼만 해달라. 뭐 애들이고 뭐고 다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다 알아서 키우고 다 할 테니까 제발 이혼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사정했었어요. 예, 이혼은 2000년 6월에 했지만 1999년 12월, 그러니까 이혼하기 6개월 전에 이미 의뢰인은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술 먹으면 때리고요. 욕하고요. 전화기 끄시고 그래서 제가 가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전에 가출을 한 이유는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렇죠. 또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이혼 당시에 지금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동안 남편과 이혼한 후 지금까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힘드셨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많이 힘들었죠. 애들 학원을 보냈지만 진짜 여자 혼자 살면서요.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남들 다 하고 싶어하는 컴퓨터도 못 보내고 좋은 옷도 못 사 입히고 애들 옷이 얼마나 비싸요. 전 제 옷도 제대로 못 사 입어요. 제가 별거 아닌 가정에서 제 옷이나 화장품 그런 거 다 저 사람이 다 불태워버려가지고요. 저는 옷도 하나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자기가 아빠라고 내세우는데 자기가 한 게 뭐 있는데요. 아이를 키워본 어머니라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주지 못할 때 마음이 어떤 건지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혼 당시 7살, 8살이었던 두 아들은 지금 현재 11살, 12살이 됐는데요. 앞으로 점점 이 아이들의 양육비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나라 6세에서 11세 아동의 1인당 월 평균 양육비는 68만 4천 원, 약 70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이 양육비는 늘어날 것입니다. 민법 837조 2항에 따르면은 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양육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의 사정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육비의 반인 1인당 35만 원씩 두 사람분 이 70만 원을 저희는 청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4년 동안 키운 양육비도 함께 청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저희 상대방의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지금의 새 아내 되는 분과 식당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과 식당 전부
지금의 아내 명의로 돼 있습니다. 물론 명의가 지금 현재 아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식당에서 얻은 수입을 전부 아내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남편에게도 그러니까 상대방 측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수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대방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뢰인 상대방의 아내와 이 양육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다달이 20만 원씩 주고요.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학비 대준다고 했어요. 네. 받으셨나요? 못 받았어요. 거짓말만 살살 하고요. 네. 자기네도 힘들대요. 자, 그러면 상대방 아내분께 여쭙겠습니다. 왜 돈을 준다고 하셨다가 돈을 주지 않으셨나요? 내가 형편이 닿으면 나도 새끼를 키우는 사람이니까 내가 형편이 닿는 대로 해주마. 응? 그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거짓말을 한 적도 다달이 없고.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달이 형편이 아줌마가 다달이 되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돈 맡겼어요, 라고? 아줌마가 돈 맡겼냐고, 아줌마가. 남편을 떠나서 돈 준다고 아니야, 했어요, 안 나는 했어요? 그게 아니었고 왜 자꾸 애들을 거짓말 버리고 하는데요? 갔고 세 번째 와서 저희 애들도 들었어요. 애들이 들었어요. 애들하고 같이 있는 아니, 상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건이 뭔지 얘기를 해줄게요. 애들 아빠 보고 싶어 하니까 아빠가 애들이 지나가면 내 새끼인가 싶어서 한번 쳐다보고 그래요. 그러면 아빠 전화번호 알고 그러니까 전화 한 번씩 가끔 해주고 명일 때 되면 애들 보내고 생활비도 안 그런 보내는- 조건이었어. 그거 한 개나 지켜줬냐고. 양육비 보내냐고요. 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여보세요. 그런 거 없이 애들 그 보내라고 약속을 그러는데요. 지켜줘야 내가 붙여준다고 그랬지래고 형편이 닿는 대로. 무슨 형편이 응? 형편 내 형편 아니, 당신이 알아? 자, 여보세요. 아줌마 남편이요. 아줌마 하지마 이 아줌마야. 한 달에 한 달에 자기 생활비? 용돈이 50만 원이래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한 달에 용돈이 50만 원인데 애들한테 20, 30만 원을 못 주냐고요. 지금 의뢰인이 자꾸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의뢰인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죠. 네. 의뢰인께서 예. 이제 상대방과 상대방 아내 되시는 분이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2천만 원을 주면은 아이들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예, 전화를 걸어서 2천만 원 줘야 애들 다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본인이 뭐라 그랬는데 부인이 도대체 애 엄마가 돼가지고 저희는 애들을 데리고 돈을 그렇게 욕을 하고 애들이 아줌마 뭐 조용히 무슨 하세요. 아줌마는 물건이요? 낄 자격이 아니에요. 응, 자격? 네. 자, 상대방 의뢰인 지금 두 분이 여기 다투시는 자리가 아니라 재판을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법정 질서에 맞춰서 상대방에 대한 존칭도 엄격히 지키시고 자기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그 말씀을 하세요. 의뢰인이 2천만 원을 주면은 아이들을 돌려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상대방은 그래서 더더욱 의뢰인을 믿을 수가 없었고요. 의뢰인이 지난 4년 동안 아이들을 키운 거에 대해서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부모는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양쪽 모두 아이들을 키울 그런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상대방이 지난 4년 동안 거의 무직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 보낸 것이지 결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지금 재혼을 하셨죠. 네. 의뢰인 남편 되는 분께서 두 아들을 키우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따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희 애들도 아빠 하고 더 좋아하고 애들이 참 잘 따르고 참 좋아해요. 또 술도 안 먹는 사람이고 저한테도 너무너무 잘해주고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 근데 옛날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희 애들이 당한 상처를 생각하면 진짜 엄마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현재 재혼한 남편 역시 이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 영상 요청합니다. 현재 의뢰인은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남편과 재혼을 해 어렵지만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서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솔직하게 들어봤습니다. 나같이 좋은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몰라. 난 진짜 행복해요. 착하고 여자가 보통 착한 게 아니에요. 그놈이 왜 버렸나 몰라. 왜 이혼했나 모르고 왜 그렇게 했는가를 난 이해가 안 가. 착해 아주. 모범상도 받아갖고 오더라고. 근데 나는 뒷바라지할 자신은 있는데 막말로 지금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20만 원씩 준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20만 원씩은 그날부터 10원 한 장 땡전 한 번 주지도 않고 약 올리는 거지 뭐냐고. 에? 지금 나도 그렇게 아주 뭐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전 부인한테 돈을 나가기 때문에 지금 얘들한테 지금 지금 웬만한 거 뭐 같은 거 사달라는 것도 못 사주고 있는 입장이라고. 네, 의료인 남편 역시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맡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과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건 상대방. 자기가 아빠면 이혼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면 아버지로서의 양육비를 역할을 받겠다고 합의했다는 하고 사건 하고 의뢰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과연 이혼 당시 의뢰인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는가? 내가 붙여준다고 그랬지. 지금 상대방 측의 기본 입장은 아기를 그럼 직접 키우시겠다는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런 가정에 가서 크는 것보다 아버지는 제가 키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또 잘 키울 자신이 있으니까 자꾸 돈 얘기하지 말고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그 상대방이 아이를 직접 키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게 된 계기는 올 1월에 의뢰인이 아이들을 키우기 싫다고 이 상대방 집 앞에 버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애들을 이제 못 키우겠다고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애 아빠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좀 거리가 좀 떨어진 데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 경비실에다가 두 애들만 두고 가버렸어요. 의뢰인께서는 올 1월에 상대방 측에 아이들을 데려다 줬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러셨나요? 뭐 양육권을 포기하신 건가요? 양육권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애들 아빠가 애들을 보고 싶어 하니까 제가 보냈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어떤 면접을 하게끔 네. 하기 위해서 그냥 보고 싶어 하니까 보게 네. 한 거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네. 당시 아이들을 처음 데리고 온 것은 상대방과 같은 동네에 사는 그 상대방 아내 조카입니다. 저희는 그 당시의 상황과 이 상대방 조카의 증언을 증거 영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올 1월 의뢰인은 아이들을 상대방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는 너희들하고 살 수 없어. 이제부터 아빠 집 살아. 알았지? 의뢰인은 아이들 둘만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는 동네도 아니고 모르는 동네에다가 자기 애를 그냥 이렇게 내팽개치고 가면은 그게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애를 볼 생각이 없는 거지 그게 엄마로서. 이날 이때까지 힘들게 키웠어요. 4년이라는 세월을. 그런데 그 한순간에 제가 왜 애들을 그렇게까지 키웠는데 애들을 왜 버리고 오겠냐고요. 애들 없으면요 전 못 살아요. 어쨌든 상대방 집 앞에 아이들을 두고 가신 것은 사실이죠? 아니에요. 사실이지 뭐가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다고요? 네. 예. 또 한 번은 언제 그랬습니까? 한 번은 이제 경비실에 우리 사는 데다 해놓고 한 번은 시동생 사는 데다 그렇게 그랬죠. 네. 애들이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엄마를 찾았다는 말씀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어리니까 찾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엄마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혹시 남편이 의료인을 때리기도 했나요? 친구들 보는 앞에서 저를 때리기도 해가지고 같은 친구가 왜 여자를 때리냐고 그래가지고 맞기도 했었어요. 저쪽 상대방이. 예, 자 이에 대한 증거 영상 요청합니다. 옆에는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상대방은 두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친 행동과 심한 욕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 새끼 맞아? 특히 상대방은 둘째 아이가 본인과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애가 심했고 유독 싫어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일 때문에 늦게 귀가를 하는 의료인을 의심하는 의처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너 일단 언제 왔어? 밤늦게나 새벽까지 회사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셔서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술 드시고 나서는 좀 큰 소리가 잦았고요. 전화기나 문각 같은 거는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이제 확인이 됐어요. 제가 폭행도 당하고. 4년 동안 살면서 네. 술만 먹으면 전화기 집어 던지고 네. 작은 애는 나 닮았다고 싫어해요.
어디서 애배 가지고 온 애 아니냐고 항상 작은 애만 보면 그렇게 했었어요. 사진을 뿌셔도 작은 애 사진만 뿌시고 때려도 작은 애만 때리고 저 닮았다고 그렇게 항상 싫어했었거든요. 작은 애는 아빠랑 똑같이 닮았던데 뭐 그래. 아주 사진 찍은 저 닮았다고 내가 처음 봤을 때 엄청 깜짝 싫어했었어요. 놀랐어요. 카메라로 찍어놓은 줄 알고. 의뢰인뿐만 아니라 이 상대방은 의뢰인 부모에게까지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폭력적인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상대방 아내 되시는 분께 묻겠습니다. 상대방이 혹시 때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상대방 아내 되시는 분도 아이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사는데 지금 상대방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예, 애들한테 잘하고요. 예. 애들도 잘 따르고. 예. 참 성격은 온순하고 차분해요. 많이 잔일도 도와주고. 네. 상대방 의뢰인과 결혼할 당시에 의뢰인을 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들 때린 적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때려요? 당시 의뢰인과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의뢰인의 불륜 때문이었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번 이제 전화상으로 울면서 안 그런다 그러고서 또 그러고 그랬었는데 예. 제일 마지막으로 그런 건 내가 직장생활 3년 하고 본인도 직장생활을 아마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아파트도 계약을 해놨고 그래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대출 요건이나 뭐 이런 거 좀 알아보려고 12월 말에 이제 우리도 가족 회의도 할 겸 이렇게 모이자 그랬더니 그날따라 회사 뭐 회식 있다고 그랬더니 그 길로부터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처갓집에 갔더니 일단 처갓집에서는 모른다. 그런 일을 왜 여기 와서 얘기를 하냐. 그 경찰서 파출소에 가서 일단 가출 신고 내고 병원마다 다 찾아다녔어요. 예. 의뢰인이 가출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었지요. 예. 예. 그때 상대방이 아이들을 키웠었죠. 당연히 유치원 네.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7살에 들어갔고 6살 유치원생 내가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 보내고. 네. 이렇게 집을 나가면서 의뢰인은 아이들을 그냥 두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나 방치를 했습니다. 1999년 12월 말 의뢰인은 한마디 말도 없이 새벽이 되도록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사에 출근 안 했다고요? 김 씨라는 사람도 출근 안 했어요? 상대방은 아이들을 동생 부부에게 맡겨놓은 채 직장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을 간 의뢰인을 몇 달 동안이나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사라진 의뢰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 났었죠. 가출을 뭐 한 달, 두 달까지 뭐 가출해서 집으로 안 들어오고 했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얘기해서 김 씨가 알았을 거예요. 그 엄마가 없으니까 울산 애들이 뭐 꼬리 아니죠 뭐. 그 여자 때문에 술을 먹기 시작해서 그렇지 그 사람은 진짜 착했어요. 놔두고 나왔죠. 절대로 저는 천연 행세하려고 애를 탁 맡겼고 그리고 나와서 다니고 바람 나서 나가다니. 그때 근데 그게 유부남이네 또 그 집도. 네, 이렇게 아이들을 두고 가출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아이들을 챙기고 유치원에 보낸 것은 정작 상대방이었습니다. 월급 봉투를 제대로 저한테 갖다 준 적도 없고요. 제가 회사를 다닌 건 이제 좀 생활에 보탬이 될까 싶어가지고 회사를 다녔는데 4시간도 안 먹고 2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출퇴근을 시켜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이런 그 딱한 사정을 봐줬는데 네. 이런 그 바람 났다 외도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회사에 사장님이 명예훼손까지 예. 소송까지 건 상태죠.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협의 이혼 당시에 그 내가 계속 아이들을 키우겠다라고 고집을 피울 만도 했을 텐데 그 상대방이 그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의뢰인이 키우도록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세상 살기 싫어서 창피하고 그래서 내가 자살을 기도를 했어요. 예. 그 시기에 계속 와서 이혼해달라고 처남들도 와서 그러고 장인, 장모들 다 와서 맨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하기 2개월 전에 상대방이 자살을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상대방의 몸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인 의뢰인에게 가 있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었고요. 양육권 또는 그 아이들에 대한 모든 애정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 아이들은 의뢰인이 키우려 했고 또다시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아이들에게 혼란만 준다는 사건 의뢰인. 이혼의 이유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의뢰인이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양육권을 돌려달라는 사건 상대방. 뭐냐고요? 나한테 과연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인가? 상대방이 지금 애들을 맨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올 1월 달에. 1월이죠. 올해 1월 봤습니까? 애들이 지금 아빠랑 있고 싶어 한다고 지금 상대방이 믿는 거예요? 큰애는 뭐 좀 아니까는요. 괜찮은데 작은 애가 엄마랑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큰 애는 아빠랑 있어도 된다. 작은 애는 엄마랑 있고 싶다. 그렇게 확인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지 큰애는 의뢰인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이고요. 애들 둘은 지금 애들은 저랑 어떻습니까? 있고 싶어 하고요. 예. 12살, 지금 11살인데요. 아빠 얘기만 나오면 번갈아 가면서 오줌을 싸고 큰 애가요. 자다가도 뭐에 저거하는 애처럼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토닥거려 주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잘 자요. 예. 그렇게 불안한 감을 떨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저희 예. 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서 며칠 와서 잤었는데 그런 적이 한 개도 없었고요. 거기 갔다 온 뒤로 잠깐 더 해요, 기다리세요, 지금. 의뢰인. 예. 뭐 아무 일 없었어요. 아빠도 잘해줬고 애들도 따라왔고. 애들이 거기에서 한 오래 있어봐야 일주일 정도 1월 1일 날 보내가지고 일주일 정도 있다 왔는데요. 너무 불행했대요. 불행하고요. 맨날 자면서 울었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저희가 양육권 재판에서는 그 어린이들이 사건 본인이기 때문에 재판정에 나와서 재판부가 그 의견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나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 외에서 직권으로 지금 당사자인 사건 본인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관계되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관련 사항을 모두 변론의 증거로 현출합니다. 현재 자녀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소아청소년 정신과를 찾아 심리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사관이 자녀들의 심리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좋아? 네. 지금 어떤데?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동생도 좋고. 혹시 이게 너 이렇게 좋은데 잘못될까봐 걱정한 적 있었어? 네. 어떻게 될까봐 걱정돼? 전아빠한테 갈까봐. 누구 너? 네가? 동생이랑? 그렇게 해서 갈까봐 좀 겁났어? 네.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불행해요. 불행하다니? 엄마랑 같이 못 사니까. 아빠한테 가면 엄마랑 같이 못 사는 것 때문에 걱정돼? 네. 다른 건 괜찮아? 네. 아빠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할까봐 걱정되는 건 아니고? 네. 이번에는 여기다가 니네 가족이 다 같이 뭐 하는 그림 그려봐봐. 아이가 그린 가족 그림입니다. 이쪽에 엄마하고 새아빠를 볼 수 있고 이쪽에 형과 동생을 그렸습니다. 엄마와 새아빠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같은 식탁 안에 있지만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하는 설명인데요. 엄마 아빠의 기분은 좋은 반면 자기들의 기분은 별로 좋지 않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가족 간에 느끼는 감정 상태가 다른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문제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찾아야 하고 향후 1년 내지 2년 정도의 상담과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전문가의 증언에서도 들으셨듯이 엄마와 새아빠는 기분이 좋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의뢰인과 또 의뢰인의 새롭게 결혼하신 남편분의 행복을 위해서 혹시 아이들의 행복을 담보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고 정서가 안정돼 있지 않다라고 전문가가 증언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3년 동안 제대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지금 상대방 측 변호인께서는 아이들이 지금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혼 당시의 상처가 아이들도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올 1월에 상대방 측,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부터 이 안정 상태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대방 아내 되시는 분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두 아이를 키우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만큼 또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요즘 뭐 남의 애들도 데려다가 키우고 그러는 시대인데 내가 이 사람이랑 사는 동안은 열심히 뒷바라지 할 거예요. 저희 애들을 고아원에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아줌마예요. 이제 재판을 마칠 텐데요. 의뢰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최후 진술로 간략하게 요청사항을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혼을 했겠어요. 너무 힘들고 능력이 없고 진짜 그 폭력에 시달리니까 제가 이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는 저는 좀 살아보려고 회사를 다니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저한테 바람났다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면 전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를 해요.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애들을 진정으로 자기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제가 바람났으면은 왜 애들을 그렇게 기르면서 제가 힘들게 왜 그렇게 살았겠냐고요. 예. 예. 자, 상대방. 자, 됐습니다. 상대방 이제 재판 마칠 텐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최후 진술로 하십시오. 예. 저는 아이들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모든 걸 거짓으로다가 일관하고 울음으로다가 마무리 지려고 하는 저런 몰상식한 사람보다 제가 내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키우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대방의 아내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애들이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요. 엄마 눈치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거는 뭔가 불안하다는 심리겠죠. 열심히 이 사람하고 살면서 애들 잘 뒷바라지 할 거고 우리 큰애도 동생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 더 열심히 하자고 했습니다. 자, 의뢰인 변호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부모가 낳은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것을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혼 후 4년 동안 정말 힘들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힘들게 키워왔습니다. 물론 이혼 당시에는 상대방 측에서 아무런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온전한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양육비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한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대방 측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재혼을 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안정도 되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죠. 양육권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두 아이들의 양육비로서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35만 원씩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바이고요. 이혼 후 4년까지의 기왕 양육비 1,440만 원도 함께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상대방 변호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저는 오늘 변론을 진행하면서 사람은 역시 사랑으로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능력이 있는 새 아내를 만났고 지금 상대방과 새 아내는 사랑과 경제적인 능력으로 이 아이들을 돌볼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두 아들을 남겨놓고 그 연유가 어쨌든 집가 나갈 출 6개월 동안 가출했습니다. 사실 이미 그때
아이들은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어하는 의뢰인이 두 아들들을 돌보는 것보다는 저희 상대방과 상대방의 아내되는 분께서 사랑으로 두 아이를 기르는 것이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제라도 아이들의 양육권을 상대방이 되찾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쟁. 그 해결을 위해 TV생활법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공정한 해석과 명쾌한 판결로 시청자 여러분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회의에 들어가는 생활법정 재판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당장 그 양육자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 소아과 의사의 진단도 더 이상의 변동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거니까. 애기를 키우고 싶어요. 애들 지금 심리 상태를 생각하면 지금도 보낼까봐 지금 저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가서 보라고 하면은 애들이 지금 뭐가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빠가 만나겠다는 거를 억지로 말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그건 뭐 법원에 가더라도 한 달에 반드시 2회 이상 아이를 주말에 1박 2일 정도의 시간을 정해서 만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은 다 인정해주는 권리거든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나약해지고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이름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나이가 들어 어깨가 좁고 또 힘이 약해진다 해도 아이들에게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는 영원한 힘과 또 생명력의 원천이고요. 비록 만질 수도 또 볼 수도 없지만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사랑의 원천입니다. 오늘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건의 당사자로 나와 있지만 사실 오늘 이 법정의 주인공은 두 사람 사이의 소중한 자녀들이죠. 두 아들들인데요. 혹 부모님들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더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사회에서 또 패배자로 낙오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미래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하고요. 당사자들이 성장해서도 부모를 좋은 부모로, 그리고 비록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사유로 헤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그 상황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나마 온전히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또 그것들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두 사람의 사명일 것입니다. 먼저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생모인 의뢰인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상대방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인 이혼의 사유나 또 그 이후에 의뢰인이 아들들을 양육하면서 보여준 여러 가지 과정상의 잘못들을 비추어 볼 때 이제 상대방이 이 양육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혼이 이루어질 때 협의 이혼 과정에서 친권 행사자가 일단 생모인 의뢰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 4년여가 흐르는 동안 의뢰인 본인 혹은 그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아들들을 양육을 해왔고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나 또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그 아들들을 양육을 하면서 보여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기히 협의 이혼 당시에 인정되었던 그 친권 행사자를 이 시점에서 변경해야 할 그런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론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듯이 양육권 지정에 있어서는 사건 본인인 아동의 상태에 가장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판부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의 그 양육 상태를 근본적으로 또 변경시키는 결정을 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 양육권을 바라는 상대방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 부담하게 되는 양육비는 부모 양측이 모두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아이들의 양육비에 대해서 2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청구하고 있는 4년 동안의 기왕 양육비는 지난 4년 동안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 현저하게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 역시 이혼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다음과 같다. 장남과 차남 각각 2004년 8월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매월 10만 원의 부양료를, 그 이후부터 성인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매월 15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한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회 하나여 1박 2일 기준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의뢰인은 2004년 8월부터 향후 1년 동안 두 자녀에게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때 들어가는 치료비용은 주 상대방에게 치료비용의 반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매월 1회씩 사랑의 편지를 작성해서 자녀들에게 주도록 한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듯이 그러나 그 이후에 발생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또 용기와 헌신을 다짐하는 이 법정이 되기를 저희 재판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004 TV생활법정 제86회 협의 이혼 후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건에 관한 변론 및 선고 공판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애들을 데려다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성년이 될 때까지는 그렇지 못하니까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애들 안 만나게 해주면 못 도와줘요. 나는. 아버지로서는 좀 미안하고요. 근데 아이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뭐 해야죠. 결론이 그래도 잘 나서 이제 애들이 제가 이제 잘 키울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냥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이라도 이제 보여준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이혼을 하시게 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다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건을 다루다 보면 결코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자녀가 계시는 부부들의 경우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자녀의 양육을 하시는 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육비를 부담하시는 분이거나 절반씩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인 그런 의무를 부담하시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혼을 하시고 나서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그러한 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신다는 점, 이런 점 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